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니가캔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번 보죠. 제가 지난 7월에 한번 니가캔바이오를 추천을 했는데 이제 다시 주말에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본 결과 니가캔바이오 괜찮다.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뭡니까? 올해 많이 오른 게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럼 팔아야 되겠죠. 하지만 금투세가 좀 폐지가 되거나 유예가 된다면 제약바이오를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 알테오젠이나 리가캔바이오, 한올바이오, 바마, 보로노이, ABL바이오, 이런 많이 올랐던 종목들,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더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향후 성장성에서 그렇고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금요일 좀 주가가 올랐던 것 같은데, 향후에는 또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좀 근본적이고 좀 베이스적인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리가캔바이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른 경쟁 ADC 약물을 만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LCB84, 동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LCB14하고 LCB84가 있는데 리가캔바이오 약자죠. LCB84가 3중 음성 유방암, 주로 유방암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현재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좋고 효능도 좋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큰 애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LCB84에 대한 효과, 매력 포인트. 그래서 가치 레벨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목표 가격은 현재 10만원대인데 이거보다 더 높을 수 있으니까 뒤에 목표 가격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캔바이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바닥부터 줍줍하면서 세밀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107,200원까지 왔죠. 네, 107,600원이 52주 신고가였는데 107,200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시총은 3조 9천억, 네, 4조에 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조까지 보는 거죠. 5조까지 보고 저의 목표 가격은 12만원이 1차, 15만원이 최종 가격,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12만원 오면 30% 팔고 15만원 오면 다 파는 그러한 전략. RSI는 거의 70 근처에 왔으니까 상당히 고평가된 면이 있죠. MACD도 상승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12만원에서 한번 팔아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12만원이 1차 목표로 보자. 이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14만 주 샀죠. 외국인이 사는데 그렇게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지는 않지만 꾸준히 사는 모습,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팔기도 하지만은 다시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수급적 면에서는 트리플 A는 아니지만 A 뿔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주올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네, 플랫폼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컨주올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개발 플랫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컨주올 기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첫째, 종양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컨주올 기술에 사용되는 링커는 종양 특이적 효소인 베타 글루코노다이즈, 네, 베타 글루코노다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의해서 링크가 절단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양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는 공격을 하지 않고 종양이 있는 부분 근처에 와서 정확하게 항원을 공격한다. 그 부분에서 활성화되면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링크가 굉장히 드는데 종양 특이적 효소인 베타 글루코노다이즈에 의해서만 절단이 된다. 그래서 아무 부분이나 정상세포를 건들지 않고 이 암세포에 집중적으로 가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적겠죠. 두 번째, 향상된 안정성 및 효능. 이 기술은 정상 세포에 대한 독성을 줄이며 종양 세포를 효과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내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항암약의 가장 큰 게 부작용이죠. 네, 부작용, 그 다음에 재발인된
부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정밀하게 타격하도록 이 컨주얼이 이 디자인이 되어 있다. 범용성. 또 이 컨주얼 기술은 다양한 종류의 암에 적용할 수 있다.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암 치료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니가켄 바이오가 다양한 종류의 암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죠. 네, 뭐 폐암 하나만 됐고 유방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암에 이 컨주얼이라는 기술, ADC의 링커의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술 이전 및 상업적 가치가 있다. 컨주얼 기술은 이미 여러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보슨제약이라든지 여러 회사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계약을 가지고 있죠. 얀센. 이러한 계약은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며 더 넓은 범위의 임상실험과 연구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오리온이 자란사채를 통해서 동사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크게 이제 자금을 모집해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사의 컨주얼 기능, 네. 종양세포에 ADC의 이중 링크가 정확하게 작용하고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다양하게 이 기술이 다양한 암에도 사용될 수 있다. 기술 이전 및 상업적 가치가 향후에 높다. 이게 이제 컨주얼 기술의 특징이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게 LCB14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ACB죠. HB가 아니라 LCB14 파이프라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투 치료제다. LCB14는 허투는 유방암 치료제라는 거죠. 유방암 치료제에 사용되는 LCB14 파이프라인의 특징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허투가 뭔지, 허투를 공부하려면 EGFR을 공부해야 돼요. EGFR부터 허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의 LCB14 가장 기본적인 유방암 치료제를 공부하려면 EGFR과 허가 뭔지 여기에 대한 공부가 정확한 개념이 선행돼야 된다. 자, 허투는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Type 2. 사람의 뭔가를 받아들이는 상피 세포 성장 인자를 받아들이는 리셉터라는 거죠. 리셉터 타입이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타입이다. 그러면 허투1은 EGFR이라고 부르죠. 네, 주로 폐암이 주로 여기에서 발생하고 허2는 주로 유방암이 발생하고 허3와 허4도 아마 유방암이나 다른 암과 관련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HER에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고 4가 있는데 이 중에 1은 EGFR이라고 부른다. EGFR은 주로 폐암이라고 부른다. 폐암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그 단백질이 허1이고 허2는 유방암에서 발생하는 단백질이고 허3와 허4는 유방암과 다른 기타 암에서 발생하는, 지금은 허1인 EGFR 폐암과 허2인 유방암, 여기까지 이제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EGFR의 허1이다. 허라는 것은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사람의 인간의 성장세포 리셉터, 상피 세포 수용인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EGFR부터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GFR에서 E는 에피데멀, 상피 세포란 뜻이죠. 네, G는 그로스 성장인자, EGF 그로스 팩터 성장인자, 상피 세포 성장인자, R은 리셉터 수용체. 상피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에서 뭔가 신호를, 세포끼리 성장에 관해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 신호를 주고받는 데서 과발현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서 암이 생긴다는 거죠. 상피세포는 뭐냐? 우리 몸에서 장기의 평형을 이루는 세포를 상피세포라는데 가장 바깥 부분의 세포를 이룬다. 피부 또는 장기를 이루는 경계에 있는 바깥쪽 세포를 통칭해서 상피세포라고 부른다. 에피데멀 그로스 팩터 성장인자, 하나의 신호로서 상피세포의 성장 또는 분화가 필요할 때 이를 진행하게끔 하는 일종의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호가 성장인자죠. 실상 이런 신호는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상피세포 겉모습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그로서 성장 인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수용체들이 또 이렇게 달리는 거죠.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이러한 성장인자와 같은 신호와 결합하는 단백질을 통칭해서 성장인자 수용체라고 그런다. 실제로 신호는 상피세포 바깥에서 전달되어 그 다음에 상피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다양한 신호를 주고받는 뭔가 아주 정교한 조직과 세포와 단백질이 있다. 이 단백질에서 신호체계가 갑자기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한다든지 한 번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작동을 하는데 과반응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세포 표면에서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러한 상피세포 바깥에서 전달되어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수용체가 구조적 변형으로 인해 세포 안쪽으로 이 신호를 세포 안쪽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세포에 필요한 수천만 가지의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또는 다양한 세포 내 활동을 제어하게끔 하는데 이때 이러한 수용체가 세포 바깥쪽에서 전달되어 온 신호를 세포 안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용체인데 이 수용체가 너무 과하게 자주 작동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암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는 게 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상피세포 성장인자를 허라고 그러는데 허의 종류가 1, 2, 3, 4 뭐 여러 가지가 뒤에도 있겠죠. 1은 EGFR이라고 부른다. 주로 폐암에서 발생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리가켄바이오는 허투 유방암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 부분을 주로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우리 렉나자일 때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투는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립스 수용체 타입 2다. 네, 두 번째 타입이다. 허셉틴이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치 상케와 아스테나제네카가 만든 헤너트라는 제품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리가켄바이오 LCB14 파이프라인이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네. 삼성 음성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ER, 프로게스테로겐 PR, 허투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삼성 음성 유방이죠. 전체 유방암 환자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양성, 허투 양성은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삼성 음성 타입으로 나오는 경우 에스트로겐도 음성, 프로게스테론도 음성, 허투도 음성되면 암세포가 들어있는 방을 따고 들어갈 열쇠가 없다. 그래서 삼성 음성 유방암은 굉장히 예후가 나쁜 암이다. 이렇게 봐야 돼. 허투 하나만 문제가 됐을 때는 약물로 치료가 거의 가능한데 여기에 세 개가 다 고장이 나서 단백질 세 개가 다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됐을 때 삼성 음성 유방암이라는데 이때는 골치가 아프다. 여기가 가장 예후가 나쁘고 뇌로 전이가 잘 되고 재발이 잘 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투 사람 상피세포인자 희소형체 타입 2형 두 번째 형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치료하는데 각인되는 파이프라인이 리가캠 LCB14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구조를 이해하면 이렇게 상피세포가 있고 상피세포 안쪽에 이제 진핵세포가 있죠. 이 밖에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 성장인자 이 단백질 수용체가 외부에 여러 가지 신호를 받아서 내부에 들어가서 세포를 막 증식도 시키고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자주 과발현됐을 때 문제가 있어요. 과발현되는 것. 그래서 이 과발현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효소가 사용되는데 과발현하지 못하도록 TKI라고 그러죠. 트로신 키나제 인히비터 효소를 억제하는 것을 TKI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EGFR, TKI가 실제적인 약물의 이름이죠. 네. EGFR이란 상피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여 신호와 결합하고 세포 안쪽으로 그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과발현했을 때 암이 된다. 그래서 작동 신호에 의해만 세포 분화 성장이 이루어지면 정상인데 작동 신호가 나지 않은데도 성장과 분화가 이루어지면 암이 된다는 거죠. 그거 작동과 성장 신호에 대해서만 움직이게 하고 나머지 과발현을 못하게 억제하는 약이 EGFR TKI 이게 렉나자라는 거죠.
네, 이런 구조로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GFR TKI, 이 TKI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죠. 트로신 키나제 이니히비터. 트로신 키나제라는 것은 효소인데, 즉 단백질로 활성 고리와의 자간 인산화 과정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게 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발현되는 것을 막는 인히비터, 제어하는 약물을 붙여서 제어하는 게 바로 EGFR TKI다. 이게 이제 냉나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람 상피세포 인자에 수용체라는 게 붙는데, 이 수용체에 이제 인산화 효소가 나타나서 신호들을 전달하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여러 가지의 명령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신호가 없는데도 자기 혼자 과발현되는 거, 그렇죠. 활성화돼서 갑자기 세포를 너무 많이 증식시키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신호 효소를 제어하는 인히비터를 붙여가지고 약을 만든다. 과발현을 방해하는 저해제를 만드는 게 EGFR TKI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저희가 스터디 모임 때 제가 엄청 강조했는데,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공부할 때 ORR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 ORR은 객관적 반응률이다. 객관적 반응률은 뭔가 암 병변 크기가 30% 이상 축소되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는 상태가 4주 이상 되는 상황, 즉 이렇게 하면 약효가 검증됐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비율을 ORR이란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첫째는 암 병변 크기가 몇 % 줄어든 30%로 줄고 30% 축소가 되고 다른 장기에 전이되지 않는 기간이 4주 이상 연속될 때를 ORR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렇게 약효가 검증된 그러한 것을 측정하는 것을 ORR 지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암 병변 크기가 30% 이상 축소가 돼야 되고 다른 장기로 4주간 전이가 안 된 상태, 그 ORR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그 다음에 PFS라는 또 지표가 있습니다. Progressing Free Survival, 무진행 생존 기간. 주로 진행성 암 환자의 항암 치료, 재발 또는 사망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죠. 네. 주로 4기 암 환자에게 신약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게 PFS라는 지표입니다. 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약의 효과가 없고 다시 악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여기에 M자가 불어서 MFS란 뭐냐? MFS는 Medium Progression Free Survival, 질병의 진행이 없는 기간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쭉 100명을 세우면 100명의 중간값 50번째 값을 말하는 거죠. 네, 무진행 생존 기간. 거기에 중간값이 얼마냐? 이 값을 의미하는, 이것이 높게 나올수록 좋은 거죠. ORR도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ORR, PFS, MPFS 이 두 개 단어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OS는 Overall Survival, 전체 생존기간. 전체 생존기는 주로 5년, 10년 등으로 기간을 정해서 표현을 하죠. 일반적인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위한 지표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단점으로 특정암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 원인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OS는 좀 최종 좀 지표를 숫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안에서 다양한 또 상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ORR, PFS나 MPFS 이 두 개의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정확한 개념이 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EGFR은 허1이고 이제 허2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의 상피세포 수용 인자가 1, 2, 3, 4가 있는데 1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폐암이 되고, 상피세포 성장인양 수용체 두 번째 타입, E형 타입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면 유방암이 된다고 그랬죠. 허2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2는 Human Epi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Type 2 약이다. 세포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단백질을 의미하죠. 그렇죠? 네. 허2 단백질은 정상적인 세포에도 근소하게 존재하며 그 다음에 이 암 환자에게도 이 단백질이 다
다 발현이 되는 거죠. 이 증실 조절 기능, 이것을 그로스 레귤레터리 펑션을 담당하며 동시에 과잉 발현 또는 활성화되면 세포가 악성화되면서 암이 발생하는 거죠. 네, 항상 과발현될 때 뭔가 밖의 신호를 안의 신호로 전달해서 세포의 성장과 발현을 관여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가 뭔가 문제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고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되면서 과발현이 되면서 암이 되는데, 특히 이 상피세포 수용연자 두 번째 타입에서 과발현이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허투 유방암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공부 요건을 가지고 LCB14 니가켄바이오 14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CB14 파이프라인이 허투 발현 전이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한 임상 1A 1B상에서 우수한 뇌약성과 항암 효능을 입증한 그런 파이프라인이다. 아, 얘는 1A 1B상까지 왔구나. 니가켄 LCB14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추가 마일스톤 수익도 가능할 거로 기대 중에 있다. 먼저 LCB14 파이프라인이 애로가 됐는데, 첫 번째는 중국 포순제약에 지난해 3월에 니가캠에서 도입한 허투 표정 항체 약물 접합제 ADC 후보 물질을 얘들이 사갔습니다. 니가캠은 2021년 영국 ADC 기업은 익수다 테라퓨틱스에서도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LCB14 개발과 상용화 권리를 애로를 한 거죠. 아, 그러면 지금 LCD14를 가지고 간 제약회사는 중국의 포순제약과 영국의 익수다 테라퓨틱스 제약, 이 두 가지, 익수다는 굉장히 큰 회사이죠. 그래서 포순제약과 익수다가 LCB14를 사갔다. 그렇죠.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LCB14 개발 상용화 권리를 이 익수다 제약이 다 가져간 거죠. 그럼 LCB14에 관한 어떠한 결과가, 임상 결과가 발표됐냐? 임상 1A 1B상에서 발표가 했는데, 아스코에서 2023년에 발표가 됐죠. 누가? 포순제약이 발표를 했습니다. 가지고 간 포순제약이. 해당 연구 결과는 작년에 포순제약이 했고, 올해에도 국제학술지 레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가 됐습니다. 임상 1A 1B상, 1A보다 여기는 적은 약물의 그 독성을 한 거, 1B상은 좀 숫자를 늘려서 독성 체크를 하는 거죠. 2019년 11월부터 22년 12월까지 허투에 발행된 진행성 고형암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이 파이프라인 임상 실험이 1A와 1B상 1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참가자 중 145명은 유방암 환자였고, 이 밖에도 위암, 팽대암, 턱밑샘, 악성종양, 다양한 암들이 주로 환자들이 임상에 참가를 했는데, 대부분 모수나 유방암 환자가 있다는 거죠. 참가자 대상으로 임상 이상 곤장 용량인 LCB14 2.3mg kg당 3주 간격으로 투영한 결과 환자 67명 중 2명에서 종양이 완전히 관해되는 CR을 맛봤다는 거죠. 34명은 종양이 반 이상 절반되는 부분 관해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LCB14 임상 1A 1B상에서 참가자 아직 무질행 생존 기간에 대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사전에 정의된 기간, 정의된 양 이상 종양 크기가 감소한 객관적 반응률 ORR, 원래 ORR은 30% 이상 주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는 게 4주 이상이 됐을 때로 ORR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 비율이 53.7%를 나타냈다는 거죠. 무진행 생존 기간의 주간가 MPFS 값은 15.5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격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MPFS가 15.5개월. 특히 임상 후반에 LCB14를 투약한 환자에서 아직도 무진행 생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향후 최종 분석되는 MPF 값이 더 늘어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아주 효과가 좋다. LCB14는 허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와 비유방암 환자에도 ORR이 26.1%를 기록해서 항종양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이 허투 이 단백질이 고발현된 환자에서는 53.7%, 아주 적게 발현된 유방암 환자에서도 26.1%나 ORR이 나타났다는 거죠. 다만 표본 숫자가 워낙 적은 관계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한 LCB14는 경쟁 약물 N2 대비 부작용이 낮다. 이
유방암을 공부하면서 이 에너투라는 약물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에너트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다이치 산교가 만든 세계적인 유방암에 주로 사용되는 기존에 미리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계적인 유방암 치료제죠. 거기에 이제 LCB14가 도전하는 건데, LCB14의 내약성은 우수하며 약효과가 좋고 치료 관련 이상 반응은 대부분 1등급 또는 2등급 수준이었다. 등급이 낮을수록 부작용이 적다는 거죠. 이 기존 약 에너트에 보고된 3등급 이상의 주요 부작용인 호중구 감소증은 4.5%로 에너트 연구에 보고된 17% 대비 빈도가 낮았다는 거죠. 네. 아울러 LCB14는 페이로이드 약물이라 그러는데, 항암 독성 물질 약물인 것은 MMAF 관련 부작용인 눈안의 독성은 0%를 기록해서 MMAF를 적용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의 다발성 골수친호제 ADC인 블렌랩 대비 큰 차이를 보였다. 주는 눈에 나타나는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블렌랩 GSK의 ADC 약물체로인 블렌랩 대비해서 부작용도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페이로드 이제 항체 약물을 접합해가지고 투여를 하는데, 이 약물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화학약품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독성을 유발하는데 특히 눈에 나타나는 독성이 거의 없었고, 기존 에너트보다도 경도가 아주 경증인 1, 2단계 정도만 나타났지 3단계에서는 4.5% 호중구 감소증이 3단계 중증인데 4.5%밖에 안 나타났다는 거죠. 에너트는 17% 나타나고, 따라서 경쟁 약물은 에너트 대비 또는 GSK의 블렌랩 대비 굉장히 좋은 부작용 모습을 나타냈다. 부작용이 낮았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을 잡고 있는 에너트 약물보다도 그 다음으로 용량에서도 아주 적은 양으로 효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LCB14 연구 결과는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된 허투를 표적으로 한 다른 ADC 약물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ADC 약물의 에너트는 킬로그램당 5.3mg은 임상 일상에서 ORR이 54.3%, MPBS는 14.7개를 기록해 LCB14가 더 낮은 용량에서 효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후 임상 3상에서는 에너트는 이전 치료받던 허투 저진행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ORR이 52.3%를 보였는데, 동사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ORR 객관율이. 네. 또한 경쟁 약물 중에 하나인 존슨앤존스의 ARX788보다는 이 약물보다도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엠브렉스 바이오파마, 이 약 엠브렉스라 부르는데 개발 중인 ARX788은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일상 연구에서 65.5%의 ORR을 보이고 있다. 현재 ARX788은 지난해 엠브렉스를 인수한 존슨앤존슨이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ARX788보다도 더 효과가 잘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의 비욘디스의 SYD985보다도 우수하다. 네덜란드 제약사 비욘디스가 개발한 SYD985는 임상 일상에서 허투 양성 유방 환자에서 ORR이 33%밖에 안 나오는데 LCB14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동사는 다른 글로벌 경쟁 약물에 대비 ORR이 굉장히 높게 잘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동사의 얼굴만 날아가는 LCB14는 중국 포순제약은 아스코 2024에서 허투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또는 식도암 접합부 선암을 대상으로 한 LCB14 이상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시에도 LCB14는 유사한 환자군 진행된 에너트 연구 결과와 유사한 효능 수준을 보였죠. 현재 포순제약은 유방암과 위암에도 LCB14를 대상으로 비소세포암, 대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캠은 지난해 4월 포순제약의 LCB14 임상 3상을 개시하면서 마일스톤은 $350만 48억이 발생했고, 여기에 익수다에도 영국 제약사 익수다에도 애로를 추진 중이어서 지금 애로를 한 거죠. 이러면 올해 안에 예정인 임상 1회 이상 결과를 기반으로 대규모 기술 이전이 가능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익수다의 제3자 기술 이전 시 수익 배분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당 규모의 일정 비율을 수령하게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허투 LCB14가 동사의 얼굴이다. 에너트라는 아주 거대한 약물에 비해서 거의 동등하거나 비슷비슷한
또한 부작용이 적게 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LCB14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에서 LCB14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에서 배웠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동사에 최근에 뜨고 있는 LCB84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